어머님, 오늘은 안 됩니다. 이 밤에 1억이야.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와이프 입덧이 심해서. 복설 내리는 이 밤에 어디 가라는 거니? 어머니, 아내 편을 들어야 할 것 같네요. 민수야, 근처에 찜질방도 있고 모텔도 있으니까. 그게 네가 할 소리니?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찾아뵐게요. 내가 낳은 자식이 이럴 줄은 몰랐다. 지은아, 괜찮아. 어머니는 내가 설득할게. 이제 보니 며느리보다 네가 더 못됐구나? 그래, 잘 살아라. 너희들이 날 개무시한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올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12월 초부터 시작된 한파는 거리에 사람들을 집 안으로 몰아넣었고, 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날씨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창가에 서서 하얗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쌓인 눈이 무릎까지 올라올 것 같던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밖에 눈이 많이 오는데 출근은 잘했니? 네, 잘했어요. 근데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설렘 반, 긴장 반이 섞인 듯한 그 목소리에서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꼈죠. 혹시 네, 맞아요.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정말이니? 의사 선생님한테 확실히 들은 거지? 네,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첫 손주 소식을 듣다니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을까요? 어머니, 우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기뻐서. 지은이는 입덧은 없니? 아침에 좀 힘들어 하긴 해요. 아직 초기라.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어제 시장에서 사온 닭이 있었죠. 오늘 저녁에 삼계탕 끓여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게 예전에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시어머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던 게 이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부엌에서 삼계탕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입맛이 없을 때마다 끓여주던 삼계탕. 이제는 그 아들의 아내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끓이고 있다니. 저녁이 되자 눈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삼계탕을 끓이면서 저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아들을 닮을까? 지은이를 닮을까? 아들이 태어났을 때처럼 통통한 아기일까? 아니면 지은이처럼 조그마한 아기일까?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은 조금 상기되어 있었죠. 지은아, 어디 불편한 데는 없니?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앉아, 따뜻할 때 먹어야지. 삼계탕을 식탁에 올리면서 저는 지은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창백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어머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고. 무슨 소리야? 이제부터 시작이지. 내가 입덧 심할 때 먹었던 것들도 많은데 내일은 그것도 준비해 올게. 그날 밤 아들 내외를 배웅하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고 제 마음속에는 이미 봄이 와 있었죠.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자 새로운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후로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는 게 일과가 되었죠. 겨울바람을 맞으며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요즘은 지은이가 입덧이 심해서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는 일은 저에게 더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달라지는 제철 과일들과 채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설렙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귤을 좋아하는데 잘 됐네. 요즘 입덧하는 며느님 생각하시느라 바쁘시죠? 그래요. 첫 아기라 걱정이 되네요. 오늘도 장바구니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귤은 기본이고 절여놓으면 입덧에 좋다는 매실까지. 집에 돌아와서는 부지런히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입덧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뭔가를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입덧 때문에 조금 먹기 힘드네요. 그래도 더 먹어야지. 아기도 생각해야지. 저는 지은이의 얼굴색을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이네요. 갑자기 저는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님께서 해주시던 것들을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군요. 지은아, 이거 매실청이야. 입덧 날 때 한 숟가락씩 먹어. 어머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내 새끼 가진 네가 고생하는데 네가 잘 먹고 아기 잘 키우면 되는 거지. 해가 저물 때까지 저는 부엌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내일 먹을 죽도 써야 하고 매실청도 더 담가야 하고 할 일이 끝이 없네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됐어. 내가 하는 게 좋아. 어머님, 지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 시장을 가야겠지만 전혀 힘들지 않네요. 아들 며느리 집 현관문 앞에 음식을 놓아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때까지 지은이가 잘 버텨주길 바라며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서울에서 중요한 약속이 생겼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일 왕복도 가능했겠지만 폭설 예보가 있어 하루 전날 올라가기로 했죠. 저녁 무렵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타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날이 갈수록 눈발이 거세지고 있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눈 때문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강남에서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던 게 실수였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들 집이 근처였거든요. 여보세요? 엄만데.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서울에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딱딱하게 변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조였죠. 어머니, 오늘은 안 됩니다. 왜 그러니? 근처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주무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저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무슨 소리야? 엄마가 찜질방에서 자라고? 지은이가 많이 예민해져서요. 낯선 사람이 오면 잠을 못 자요. 낯선 사람이라니. 제가 언제부터 낯선 사람이 된 걸까요? 눈은 계속해서 쏟아졌고 거리는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이 날씨에.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다녔지만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근처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와보는 찜질방이었어요. 낯선 환경에 몸도 마음도 불편했죠. 혹시 자리 있나요? 네, 들어가세요. 찜질방 안으로 들어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닦아냈어요. 울 시간도 없었죠.
옆자리에 할머니께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아마도 제 표정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고 저를 문전박대한 정확한 이유를 듣고 위해서였죠. 이른 아침이라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들의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그 순간 안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이 멈칫했죠. 어제 어머니한테 너무했나? 여보,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지금 내가 얼마나 예민한 상태인지 알잖아요. 저도 모르게 문에 귀를 가까이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또렷이 들려왔어요.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매일같이 오시는 것도 부담되고 잠깐만 있다 가신다고 해도 저는 긴장되고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져다 주던 음식들, 매일 들려 안부를 묻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 매일 새벽부터 준비하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알아. 네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아. 그냥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여보, 나중에 어머님한테 잘 설명드려야겠어요. 그래. 내가 잘 말씀드릴게. 발걸음 소리가 현관문 쪽으로 다가오자 저는 황급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 출근할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발자국 소리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누구세요? 뒤에서 들려온 이웃 주민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잠시 둘러보고 있었어요. 혹시 아파트 보러 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제 아들 집 앞에서 몰래 숨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며느리의 건강을 걱정하던 제 모습이 부질없어 보였어요. 할머니, 내리실 곳 지났어요. 버스 기사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정류장을 한참 지나쳐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진심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는 게, 제 정성이 며느리를 힘들게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동네 슈퍼 앞에서 만난 이웃의 인사에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에요. 아들 며느리는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 문을 열자 며느리를 위해 준비해둔 보약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음식을 준비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의 입덧을 위해 담가둔 매실청과 도라지청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들인데 어머니, 계세요? 이웃집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아침부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보약 재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버리려고요? 네, 이제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귀한 것 같은데. 귀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저 하나였나 봐요. 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이웃이라 저희 마음을 잘 알고 있었겠죠. 어제 찜질방에서 주무셨다면서요? 동네 소문 빠르네요. 경비 아저씨가 걱정되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냉장고 속 반찬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준비했던 것들이네요. 순자 씨, 이거 가져가요. 이렇게 많이요? 어차피 버릴 거예요. 순자 씨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반찬통들을 가방에 담아주더군요. 양은 소단에는 어제 아침에 달여놓은 대추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건데 주방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매일 새벽장을 보러 나가던 그 시간에 이제는 편히 잠을 자면 되겠네요. 근데 어머니, 정말 다 버리실 거예요? 아깝다. 한약재가 담긴 봉지를 정리하면서 한의사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귀한 약재라고 잘 다려서 드시라고 하시던 그 말씀. 어머니,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네요. 순자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새싹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일 물을 주던 화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들일 텐데 지금은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들 내외와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장보기만큼은 계속해야 했죠. 마트 채소 코너에서 상추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친구 미숙 씨였어요. 어머, 어르신 오셨네요. 미수가 오랜만이구나. 요즘 며느리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아니야, 그런 일 없었는데? 그래요? 그럴 일이 없는데. 순간 저희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아들이 저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걸까요? 며느리가 출산하셨다면서요?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상추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아니, 모르셨어요? 언제 출산을 했지? 지난주에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으셨대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주가, 그것도 첫 손주가 태어났다는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혹시 연락을 못 받으신 건가요? 마트 계산대 앞에서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실수였겠죠. 민수 녀석이 너무했네요. 바구니에 담았던 채소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마트를 나와 골목길을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언제쯤이었는지, 아들은 왜 연락조차 하지 않았는지,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려는데 옆집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아이고, 손자 봤어요? 누구 손자요? 민수 아들이요. 이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직 못 봤어요. 귀엽더라고요. 어머님 눈썹을 똑 닮았어요. 집에 들어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면서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바빠서요. 바쁜 게 뭐가 그리 바쁘니? 회사 일도 많고.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했다며?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되니? 그게 네가 그렇게 바쁜 줄 몰랐네. 어머니, 사실은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어머니랑 같이 있는 거 불편하다고 해서요. 뭐라고? 조금 지나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수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네요. 저는 오래된 장롱 앞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옮기지 않았던 장롱이에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고향 땅 문서들과 통장들이 그대로 있었죠. 어머니, 계세요? 문 밖에서 이웃집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이런 걸 꺼내놓으셨네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요? 순자 씨는 말을 멈추고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결정했어요. 너무 섣부른 결정하지 마세요. 30년 모은 거예요. 낡은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꾸준히 모아온 돈이에요. 어머니,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장롱 맨 아래 칸에서는 부동산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시골 논밭부터 아파트까지 평생 모은 재산이었죠. 변호사님께 연락드려야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연락은 해보셨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죠. 그래도 손주가 제 손주가 맞나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통장 잔고도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살펴보았죠. 어머니, 저녁 먹고 가세요. 아니에요. 오늘은 은행에 가봐야 해요. 무슨 일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장롱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돌잔치 때 입었던 한복이 아직도 걸려있네요. 어머님 계세요? 이번에는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오늘은 바빠요. 아니, 민수가. 더 이상 제 아들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물을 내놓기로 결심했거든요. 네, 계약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갈게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어요.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왔습니다. 복지재단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길이었죠. 처음 방문한 곳은 고아원이었습니다. 담벼락에 그려진 아이들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기부 상담을 하고 싶어서요. 네. 원장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장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였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모은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요. 혹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분야가 있으신가요? 독거노인 시설에 관심이 있어요. 원장님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좋은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같이 가보고 싶네요. 복지센터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입구에서 만난 할머니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센터는 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원봉사자분들이 도와주시죠. 복도를 걸으며 여러 프로그램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세요. 정말 좋네요. 기부금은 주로 어르신들 식사와 의료비로 사용됩니다. 창가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드셨어요. 저기 계신 분도 자식분들이 해외에 계셔서 그렇군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장학금 규모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천천히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장학금 받은 학생인데요. 그렇구나.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여러 곳을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특히 복지센터 할머니들의 미소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집 앞 정류장에 내려 걸음을 옮기는데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좋은 곳들을 보고 왔어요. 그때 옆 가게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민수 어머님 맞으시죠? 네, 왜요? 방금 민수 씨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좀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 알려주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들이었어요. 할 말 있으면 집으로 와서 해. 지금 회사라서요. 그럼 할 말 없는 거지? 통화를 끊고 집에 들어서는데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니들이 날 찾을 일이 뭐가 있니? 저는 대답 없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지만 응답하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계속해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할 시간이 됐네요.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날씨도 추운데 들어가서 얘기해요. 재산 얘기가 나오니 다들 이렇게 발걸음이 바빠지는군요. 어머니, 너무 섭섭하셨죠? 나와서 얘기 좀 해요. 밤이 되어서야 현관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아침부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모두 아들의 번호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복지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기부 계약 상담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님, 결정하시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제 와서 웬 연락이니?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봅시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이 있단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찾아뵐게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아까 민수 씨가 찾아왔었어요. 그랬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비켜라. 제발 한 번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할 말 있었으면 진작 했어야지. 아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어머니, 손주도 보셔야죠. 내가 네 아들 얼굴을 봐야 할 이유가 있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알아. 어머니,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더 못난 거야. 복도에서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깊은 밤,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죠. 현관 밖에서는 누군가 벽을 짚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니터로 비춰진 얼굴은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술 취한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평소에 반듯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흐트러져 있었죠. 어머니, 제발요. 이 시간에 술 취해서 이러는 게 맞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현관문에 이마를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잘못하고 들어올 때면 저러곤 했었죠. 어머니, 한 번만 봅시다. 술 깨고 와. 이러시면 안 돼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옆집 사람들이 잠을 깬 모양이에요. 아이고, 민수야, 일어나! 이웃집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어머님 마음이 더 아프실 거 아니니?
저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이는 밤이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취기 때문인지 울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죠. 이제 술 그만 마시고 들어가. 복도에서는 이웃들이 아들을 부축해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죠. 멀리서도 며느리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어머님, 네가 여기 웬일이니?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저는 대답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 복도 끝에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일어나서 가. 어머님 마음 돌리실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장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굳어 있었네요. 어머님, 제발요. 문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럴 시간에 애나 잘 키워. 어머님 손주 얼굴도 한번 보셔야죠. 부엌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 이대로 못 일어나요. 그럼 거기서 살아라. 이웃집 순자 씨가 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다들 저더러 뻔뻔하대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잘할 걸 그랬니? 저녁이 되어서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복지재단과의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차 뒷좌석에는 아기 카시트가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칫했죠. 어머니, 아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따라 나왔어요. 갓 태어난 손주 얼굴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제 와서 그럴 필요 없다. 어머님, 아기가 어머님을 닮았대요. 며느리의 품에 안긴 아기는 갓난아기 특유의 붉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안아보세요. 그럴 자격이 있니? 복도에서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왔네. 어머님, 한번 안아보세요.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발요. 아기가 추워요. 며느리의 품에서 아기가 꼬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아들 내외는 계속 따라왔어요. 어머님, 아기 이름은 철수로 지었어요. 누가 지었니? 어머님, 아버님 함자를 따서요. 현관문 앞에서 저는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제 돌아가. 어머님, 문을 닫고 들어와 창밖을 내다보니 아들 내외가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른 아침 부동산 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모니터에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출근 전에 들른 모양이었죠.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니? 아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현관문을 열자 아들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부동산 서류들이 그의 시선에 들어왔나 봅니다. 어머니, 애 양육비라도 좀 주세요. 뭐라고? 애가 무슨 죄가 있나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어머니, 애기 생각해서라도. 내 재산이 그렇게 아깝니? 아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모으신 거잖아요. 그래, 내가 모은 거야.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가 초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지만 가봐라.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아들도 이제 출근할 시간이겠네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아들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이제 그만 가봐.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층에서 아들이 급하게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 집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뭐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너무 집착한다고. 저는 미용실 거울 속에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에 감긴 파마로드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부터 들락거리면서 잔소리하고. 그래서 임신 초기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대요. 원장님이 제 머리를 감기시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입덧도 더 심해졌다더라.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하면 되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아요. 아까 며느님이 다녀가셨는데.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머리가 엉망이었습니다. 파마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와버렸네요. 어머님 계세요? 문 밖에서 이웃집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한 말씀만.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이네요. 매일 아침 전화벨이 울리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전화도 문자도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동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 단지 앞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좀 심하시다니까. 저는 식당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매일 아침부터 들락거리시면서 잔소리하고. 식당 유리창 너머로 아들과 그의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애 낳고 나서 더 심해지셨어요. 그래도 다 너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지. 이제는 재산까지 다 기부하신다고. 저는 식당 박벤치에 앉았습니다. 점심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거든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동네 이웃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잠시 쉬고 있어요. 아까 민수 씨도 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모습이 다시 보였습니다. 어머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당연하지, 그 돈은 내 건데. 아들의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래서 어른들 마음을 모르는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어머님, 점심은요? 오늘은 그만 들어갈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났습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김 여사, 여기서 뭐 하시나? 옆동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요즘 민수 소식은 들으시나? 이제는 남이에요.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제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가끔 손주 데리고 놀러 오더만. 그래요. 때로는 남보다 못한 게 자식이요.
박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 아들도 재산 때문에 부모 등 돌린 적 있지.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만을 위한 삶을 사셔야 해요. 그게 쉽지가 않네요. 시간이 약이요. 박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하나 꺼내 건네주셨습니다. 나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내 삶을 살기 시작했다오. 저는 사탕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콤한 것이 목 끝까지 차올랐어요. 김 여사도 이제 본인을 위해 사셔야지. 네.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이네요. 오늘도 이웃들과 약속이 있어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한 번씩 꼭 나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회관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민순의 어머니가 아들 며느리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사는 자식한테 가야지. 아들 며느리를 그렇게 들들 볶는다고 하던데.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님, 왜 밖에 서 계세요? 뒤에서 순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회관 안으로 들어서자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제 얘기하고 계셨나요? 아니, 그게 이제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헛소문 내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회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네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려고요. 창밖으로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해뒀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이제는 자식도 남이에요.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소식이 아들 내외에게 전해진 모양이에요. 아파트 입구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초조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90도로 허리를 굽혔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저는 그들 옆을 지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심이에요.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정말 잘못했어요. 시간이 답해줄 거야. 집 앞에 도착하자 아들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찾아뵐게요. 그럴 필요 없다. 어머니, 현관문을 열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문이 닫히고 난 후에도 한동안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 일찍 산책화를 신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둘레길을 걷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단풍이 물든 산책로를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려오는 이 시간이 좋아졌어요. 김 여사님 또 나오셨네요. 매일 아침 만나는 동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요즘 얼굴색이 좋아지셨어요. 그런가요? 혼자만의 시간이 약이 되나 봅니다. 둘레길 중간 쉼터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이제는 어떠세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렇게 되어야죠. 멀리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법이에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도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일도 나오실 거죠?
네, 이제는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둘레길을 내려오는 길에 단풍잎 하나가 어깨에 내려앉았네요. 둘레길에서 돌아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손주 사진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썹을 닮았다던 아이의 모습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네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며느리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철수가 하루가 다르게 크네요. 잘 크고 있나 보구나. 다음에 또 사진 보내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시 답장을 멈추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 가끔씩 보내주렴. 감사합니다, 어머님. 순간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그래, 잘 지내고 있다. 요즘 둘레길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러던. 동네 어르신들께서요. 잠시 통화가 끊기고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말에 얼굴 뵈러 가면 안 될까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이네요. 오늘도 이른 아침 둘레길로 향했습니다. 요즘은 혼자만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단풍이 물든 산책로를 걷다 보니 벤치에 앉아 계신 박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김 여사,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이제는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아들 소식은 어떠신가요? 요즘은 가끔 연락이 와요. 박 할아버지는 옆자리를 툭툭 치시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랬죠. 관심 끊으면 알아서 찾아온다고. 할아버지 말씀이 맞으셨어요. 전망대에 도착하니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손주 사진도 보내왔더라고요. 마음이 좀 풀리셨나 보네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산책로를 따라 내려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오늘도 둘레길 가셨어요? 그래, 이제 막 내려오는 중이야. 철수가 어제는 뒤집기를 시작했대요. 그 순간 뒤에서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혼자 다니시기 심심하시죠? 이웃집 순자 씨가 저를 따라잡아 왔습니다. 아침 일찍 둘레길을 걷고 돌아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요즘은 이런 소리가 반갑게 느껴져요. 며느리가 보낸 손주의 동영상이었습니다. 뒤집기를 시작한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어머님, 이제 기어다닐 것 같아요. 그래, 잘 크고 있구나. 다음 주에 100일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니? 창밖을 바라보니 단풍이 완연한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봐주세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무조건적일 것이라 믿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과한 사랑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런 아픔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부모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매일 걷는 둘레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보내는 시간들이 저를 치유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서로를 구속하는 게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것을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엄마,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해요. 아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회사도 이제 저희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지금 시어머니랑 이런 걸로 농담 따먹기 하냐? 여기 보세요. 어머님 도장 찍혀 있잖아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는 좀 쉬세요. 내 새끼가 이럴 수 없는데. 짐은 저희가 다 싸드렸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너 참 뻔뻔하구나. 반지하방 하나 구해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너희들 망하는 거 볼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마지막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두고 봐라. 저는 올해 78배 나이로 홀로 살아가는 김영자입니다. 10년 전 남편이 떠나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남편이 남긴 유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를 일구며 꽤 많은 재산을 모았고 떠나기 전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겼죠.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그래, 회사는 잘 돌아가니? 네,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 잘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 저녁 드세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고마워. 저는 아들 내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건 모두 아들 내외 덕분이라 생각했죠.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공경했고, 저는 그들에게 어머니처럼 대했죠. 사모님, 이번 신규 사업 계약서 검토해 보셨어요? 응, 내가 봤는데 큰 문제는 없더구나. 어머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가끔 남편의 부재가 느껴질 때면 창밖을 바라보며 그리움에 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들 내외의 다정한 목소리에 위안을 얻곤 했죠. 엄마, 이따 시간 되시면 저랑 산책 좀 하실래요? 그래, 날도 좋은데 나가자. 저녁 산책을 하며 며느리는 살뜰히 제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저를 모시고 외식을 했죠. 엄마, 이번 주말에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난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게 행복해요. 회사 일을 하면서도 저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어머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직원들은 다 내 자식 같아. 잘 가르쳐서 우리 회사의 기둥으로 키워내야지. 퇴근 후엔 며느리가 준비한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제가 첫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를 시작했죠. 오늘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 특별히 많이 준비했어요.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저녁 식사 후엔 다 같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래,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면 대견해 하실 거야.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행복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저를 지나치게 살뜰히 챙기더니 자주 재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님,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 재산 관리해드리는 게 대세래요. 엄마, 회사 일 하시느라 피곤하시죠? 어머님 맘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 도장 관리는 제가 해드릴까요? 어머님, 은행 통장도 제가 맡아볼게요. 저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아했습니다. 마치 제 주위를 맴도는 독수리처럼 느껴졌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또다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노후 대비라는 명목이었죠. 어머님, 노후 대비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 근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 어머님 걱정돼서 그래요. 며느리는 밤늦게까지 남편과 무언가를 의논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심상치 않게 들렸죠. 다음 날 회사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며느님이 요즘 부동산 다니면서 뭔가 알아보신다던데 회사 지분 관련 서류도 자주 확인하시더라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류함을 확인해 보니 중요한 서류 몇 장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죠.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머님, 뭐 찾으세요? 아니다, 그냥. 며느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재산 관리를 자신이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재산 관리는 젊은 사람이 해야 실수가 없죠. 나는 아직 정정하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며느리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할지 고민도 했지만 가족 간의 불화가 될까 망설여졌죠.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바빠서요. 아들은 마치 일부러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직원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죠. 깊어가는 밤, 아들과 며느리의 방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박한 목소리였죠. 여보, 지금이 기회예요. 엄마한테 그럴 순 없어. 당신 아버님 회사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엄마가 당신도 알잖아요.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어떻게 될지. 저는 그날 이후로 아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 자리에서도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죠. 회사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제게 보고하던 서류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들에게 먼저 전달되었죠. 어머님, 이제 이런 건 과장님께 먼저 보고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누구 지시입니까? 아, 며느님께서. 아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회사 경영권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속삭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이야기였죠. 여보,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부터 해결해야 해요. 알아. 이번 주말에 서류 준비할게. 변호사님도 찾아뒀으니까 걱정 말아요. 남편이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마치 어제 밤 일은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등산 가기로 했잖아요. 갑자기 피곤하네. 어머님, 산에 가면 기분 전환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모든 게 계획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등산을 가자는 제안도, 주말 외출 권유도 모두 저를 회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술책이었던 거죠. 아들의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메모장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 이전 계획과 부동산 명의 변경에 대한 세세한 계획이었죠. 엄마, 그건 회사 기밀 문서예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회사 직원들조차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들과 며느리의 감시의 눈길은 더욱 노골적이었죠.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유난히 상냥한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친절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죠. 어머님, 회사 일 때문에 잠시 도장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새로운 거래처 계약서에 도장이 필요하대요. 직접 가서 찍어줄게. 바쁘실 텐데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계약은 항상 제가 직접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죠. 오후,
회사 직원으로부터 의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계약서 도장 찍으러 언제 오시나요? 방금 며느리한테 도장 보냈는데 아니, 계약서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요. 뭐라고? 불길한 예감의 서재로 달려가 보니 제 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껴 쓰던 남편의 형견이었던 그 도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아들 도장 못 봤니? 엄마가 아까 주셨잖아요. 나 준 적 없다. 와이프가 엄마한테 받았다고 하던데.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님이 어머니 명의로 대출 관련해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며느리가 왜 그토록 도장을 빌려달라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라, 은행에 갔었니? 네, 어머님이 부탁하셔서요. 내가 언제? 어제 저녁에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거짓말 하지 마라. 거기서 대출 받으려고 했다며? 아, 그거 그냥 물어만 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설마 제가 나쁜 짓이라도 하겠어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늦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회사 운영은 제가 맡을게요. 무슨 소리야? 어머님, 이제 편하게 쉬세요.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무실은 아들과 며느리가 장악한 뒤였죠. 어머님, 오늘부터 이 자리는 제가 쓰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께서 어제 사직서를 제출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니? 여기 사직서 있잖아요. 어머님 서명이랑 도장도 찍혀 있는데요. 며느리는 제 눈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분명 제가 쓴 적 없는 서명이 적혀 있었죠.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어머님, 건망증이 심해지시나 봐요. 맞아요, 엄마.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지켰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죠. 며느리의 책상에서 우연히 발견한 서류 뭉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어머님, 남의 서류를 마음대로 보시면 안 되죠. 이게 우리 집 등기부등본 아니야? 어머님이 이미 양도하신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모든 재산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어머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이미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된 뒤였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제가 한 적이 없다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 직원들이 속속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 제가 10년간 지켜온 재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신뢰까지도 말이죠. 저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이미 아들 며느리 명의로 이전된 상태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죠.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증거가 없으면 어려울 것 같네요. 이럴 순 없잖아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남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설마 가족이 이런 짓을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아들 며느리에게 모든 걸 맡겼었죠.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한 표정이었죠. 엄마,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그만하세요.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다. 어머님, 저희가 이제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돈이 없었던 저는 변호사 선임할 비용도 없었습니다. 용돈이라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제 내 돈 한 푼도 없다는 거지? 어머님 생활비는 저희가 드릴게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된 저는 방에 쓰러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자식을 믿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죠. 회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회사가 네 아버지 피눈물로 세운 거야.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구고 제가 10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저희 말씀 잘 들으시면 돼요. 어머님, 이제 편하게 쉬세요. 회사 직원들의 안타까운 눈빛, 이웃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친척들의 걱정 어린 전화까지. 모든 게 제게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죠. 모든 재산을 빼앗긴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죠. 엄마,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뭐라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는 편하게 쉬셔야죠. 나보고 요양원에 가라고? 엄마, 저희가 알아본 곳은 시설도 좋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버려질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죠. 내가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어머님, 저희도 회사 일로 바빠서 제대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 돈은 다 뺐고 이제는 나를 내쫓으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죠.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이제 여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네. 어머님,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가서 살 테니 걱정 말아라. 그날로 저는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현금으로 겨우 반지하 방을 구할 수 있었죠. 어머님,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이제 와서 무슨 생각을? 엄마, 요양원이 더 편하실 텐데. 잠시 후 택시가 도착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텐데요. 반지하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제 처지와 꼭 닮아 있더군요.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저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누려온 것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지만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었죠. 반지하 방으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습기 찬 벽지와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죠. 아줌마, 이번 달 관리비는 언제 내실 거예요? 다음 주까지 드릴게요. 월세도 다음 달부터는 꼭 제때 부탁드려요. 네, 죄송합니다. 수도 계량기가 고장 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세요. 아이고, 이 아줌마 월세도 밀리면서 정말 귀찮게 하네. 매일 아침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눈을 뜹니다. 평생 살아온 넓은 집이 아닌 이제는 달랑 방 한 칸이 전부인 신세가 되었죠. 아래층 아줌마, 방에서 김치찌개 냄새 너무 심하게 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창문 더 자주 열게요. 남은 돈으로는 한 달을 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매끼 밥을 먹을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죠. 편의점 컵라면도 이제 이렇게 비싸졌나? 할머니, 오늘도 컵라면이에요? 그래, 요즘엔 이게 제일 경제적이에요. 할머니 건강 생각하셔야죠. 이제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걸으며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닙니다. 한때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제가 이제는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죠. 할머니, 여기 식권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계란말이에요. 매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밤이 되면 방 한 구석에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전기장판도 켜지 못하고 두꺼운 이불 하나에 의지해 잠을 청하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문득 예전 생활이 꿈만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게 저를 일깨워주죠. 깊어가는 밤
반지하 방의 좁은 창문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춥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내일은 아들이 전화라도 한 통 하려나. 엄마가 이렇게 된 걸 알고는 있을까? 혹시 회사는 잘 운영하고 있을까? 그 나이 먹도록 엄마 속을 이렇게 썩이다니. 매일 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말들이 방 안을 떠돌았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옆집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죠. 할머니, 왜 혼자 사세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서. 자녀분들은 안 계신가요? 있긴 한데 다들 바빠서요. 이웃들의 물음에 대답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 이야기를 이제는 꺼내기조차 부끄러워졌죠.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만 이런 처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아들도 며느리랑 짜고 재산 다 가져갔어요. 자식 키우는 게 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당신은 아직 젊으시니 희망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있었네요. 밤이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프죠. 여보, 우리 아들 잘 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회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침이 되면 또다시 씩씩한 척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리움과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죠. 오늘도 잠 못 드는 밤이구나. 아들아, 너는 잘 지내고 있니? 며느리는 양심의 가책은 없나? 반지하 방의 습한 공기가 더욱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제 눈물소리를 대신하는 밤이었죠. 동네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살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전 집 근처에 살던 이웃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죠. 아이고, 영자씨. 여기서 뵐 줄이야. 오랜만이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왜 이런 곳에서? 얼굴이 많이 야위셨네요. 그냥 이것저것 있었네요. 혹시 아들 며느님하고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 근처 분식집에 앉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죠.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제 마음 한구석을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죠. 아니에요. 이대로도 충분해요. 그럼 매달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드릴게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이웃 사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날 이후로 이웃은 매주 반찬과 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덕분에 끼니 걱정은 조금 덜하게 되었죠. 영자씨, 이번 주 반찬 가져왔어요.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월세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는 제가 내드릴게요. 이러시면 안 돼요. 가족 같은 분이 이렇게 된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은혜는 꼭 갚을게요. 이웃의 따뜻한 정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죠. 반지하 방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저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혹시 고 김철수님의 배우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지금 강원도 양구의 임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왜요? 고인께서 20년 전 매입하신 땅이 이번 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런 땅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죠. 김철수 씨 명의로 된 임야가 약 2만 평 정도 있습니다. 그걸 왜 지금? 이번에 리조트 단지로 개발이 확정됐습니다. 그럼 그 땅이 얼마 정도? 시가로 약 3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더 높을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것 같았죠.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법무사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알고 있진 않겠죠? 아직 개발 계획이 공식 발표되기 전이라 모르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 같았죠. 여보, 이걸 왜 말도 안 하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런 선물을 남겨두신 거였나.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겠네요. 갑자기 찾아온 행운의 기쁨보다는 먼저 남편의 깊은 뜻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저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해두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죠. 아들한테는 절대 알리면 안 되겠어. 이번엔 꼭 내가 지켜내야지. 당신이 우리 아들 이럴 줄 알고 남겨두신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했죠. 법무사 사무실에서 땅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한 후 저는 은행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단숨에 50억대 자산가가 된 그 순간 복수를 결심했죠. 변호사님, 제가 당한 일들을 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았어요. 증거 자료는 있으신가요? 이제부터 찾아보려고요. 법무법인 로비에서 우연히 아들 회사 직원을 마주쳤습니다. 그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보며 회사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죠. 사모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나요? 그게 요즘 좀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아들은 잘 지내나요? 아드님이, 아니 사장님이 요새 투자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저는 아들의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으며 복수의 시기가 무르익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빼앗겼던 재산들을 꼭 다 가져올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가보려고요.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이제는 지켜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의 분노와 상처가 이제는 힘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고 무기력한 노인이 아닌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어머님, 아드님한테 연락은 하셨나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당한 만큼 이제는 되돌려주고 싶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고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이제 시작이다. 엄마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기다려라. 너희들 뜻대로 되진 않을 거다.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서울 강남의 대형 로펌을 찾았습니다. 상속 관련 변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유명한 곳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고자 마음먹었죠. 김 변호사님, 제 사건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 사건은 굉장히 흥미롭네요. 제가 가진 재산이면 충분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의 팀으로 구성해드리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모든 범죄 행위를 밝혀내고 싶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전문 조사관들이 하나씩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서명 위조는 확실해 보입니다. 회사 자금 횡령 정황도 있네요. 이건 완벽한 가족 범죄입니다. 어르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 당시에 당하고만 계셨나요? 그때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었고
모든 걸 아들 며느리에게 줬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 며느리가 저지른 범죄 행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르신, 며느님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이렇게 운영했단 말이니 아드님도 불법 대출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겠네요.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을 생각이었죠. 모든 증거자료 확보했습니다. 이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겠네요. 네,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아직 모르겠죠?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죠. 고소장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인가요? 네, 곧 법원 출석 요구서가 갈 겁니다. 어느 날 옛 이웃을 통해 아들의 회사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죠. 영자 씨, 아드님 회사가 많이 힘들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요? 해외 사업 확장하다가 실패했다고 하던데. 그동안 운영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며느님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아시나요? 저는 이웃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 내외의 욕심이 결국 화를 부르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이 밀리고 있대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는 소문도 있고 은행 대출도 막혔다던데. 며느님은 회사 자금으로 호화 생활했다면서요?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이웃의 말을 통해 회사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구어온 회사가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죠. 아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해요. 그래도 전 모르는 척 해야겠네요. 영자 씨 재산으로 회사 살릴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너무 서운하시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것이 오히려 제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아, 이제 네가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를 때가 됐구나. 회사라도 제대로 지켰어야 했는데 엄마 재산 뺏은 걸로 모자라서 아들과 며느리의 욕심이 결국 회사까지 망치고 있다는 사실에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실패를 지켜보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 생각했죠. 제가 선임한 변호사의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증거들이 하나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어르신, 사문서 위조 혐의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인감도용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은요? 계좌 추적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경찰은 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자금으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어르신, 며느님 개인 카드 내역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돈으로 이렇게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셨더군요.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해외 골프 출장도 모두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아들의 불법 대출 문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했다는 정황도 포착됐죠. 아드님 빚이 상당한 액수네요. 설마 노름까지.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가 많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을 이렇게. 직원들 월급도 체불된 상태고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지른 범죄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죠.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둘 다 구속되나요? 혐의가 매우 중대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겠네요. 자식이라고 봐주기에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온 거죠. 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검찰 송치도 시간 문제겠네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해보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제 반지하 방을 찾아왔습니다. 형편없는 옷차림에 초췌한 모습이었죠.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니?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앉을 자리도 없으니 그냥 서서 얘기하자.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아들은 처음 보는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보이며 애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연기에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죠. 회사가 곧 부도날 거예요. 그건 니들이 자초한 일이지. 회사 운영할 깜냥도 안 되면서 엄마를 그렇게 버렸어? 저희가 다 갚을게요. 엄마한테 그동안 한 짓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어? 정말 뭐든 다 하겠습니다. 더는 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범죄의 대가는 마땅히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나 있니? 엄마, 우리 잘못했어. 어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제 와서 무슨 기회? 저희 이대로 망하면 안 돼요. 그들의 애원은 계속됐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가봐. 엄마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제발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이기에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여보, 내가 잘하는 걸까요? 우리 아들을 법정에 세우게 됐네요. 하지만 이제 더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검찰에서 소환 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상담하던 중이었죠. 어르신, 아드님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회사 지분 일부를 돌려드리겠답니다. 그동안 횡령한 돈은요? 그건 언급이 없네요. 법적 대응을 시작한 이후 여러 지인들이 저를 찾아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확고했죠. 영자 씨, 그래도 자식인데. 이제는 자식이고 뭐고 없어요. 법적으로 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동안 제가 당한 게 얼만지 아세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날 밤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결심을 굳혔죠.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을 하셨나요?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시겠다는 건가요? 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어요. 변호사님은 제 결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 거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모든 범죄 사실이 밝혀질 거예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더는 봐줄 수 없네요. 법이 공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더욱 단단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 생각했죠. 첫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피고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 시도도 있었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재판장에서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공개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피고인은 어머님의 도장을 위조했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며느님, 회사 자금으로 해외여행 다녀온 것도 사실입니까? 잘못했습니다. 노름으로 탕진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어머님을 뵙고 싶습니다.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 내내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가슴 한켠이 아파왔죠.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됩니다. 회사 직원들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겠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방청석의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 다시는 못 볼 것 같구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추가 범죄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새롭게 발견된 회사 계좌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10억 원 규모입니다. 검찰은 해외 계좌 추적 결과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아야 했죠. 며느님, 싱가포르 계좌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홍콩 계좌의 출처도 밝혀주십시오. 회사 자금이 맞습니다. 직원들 퇴직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판장도 이 새로운 사실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알던 것보다 범죄의 규모가 훨씬 컸던 거죠. 피고인들은 이 부분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외에서 새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도주를 계획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변호사는 이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법정 안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죠. 이런 엄청난 일이 어머님, 이제 아시겠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이래서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봐주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아들과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판사를 바라보고 있었죠.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사기, 횡령, 배임, 도장 위조 등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액이 수십억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진모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이 매우 중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시작되자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죠. 피고인 김민수,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서연,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해 금액 전액 배상을 명령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교도관에게 호송되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면회는 와주실 거죠? 그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지만 모진 마음을 먹고 이 자리까지 왔던 제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선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남은 재산을 모두 가져갔고 아들 부부의 호화로운 신혼집도 경매에 넘어갔죠. 어르신, 아드님 부부 소식 들으셨나요? 무슨 일이 있나요? 고급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남은 재산은 다 어떻게 됐대요? 채권자들이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부부의 빚을 갚으러 온 채권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저도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네요. 아드님 빚이 10억이 넘는다는데? 제가 먼저 당한 피해자입니다. 결국 아들 부부의 호화로운 신혼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그들의 가족은 월세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어머님 댁 근처 반지하 방으로 이사 갔다더군요. 그러게요. 세상 일이 참.
며느님이 빚쟁이들 피해서 이사 다닌다고 하던데. 이제 그들도 제가 겪은 고통을 알겠죠. 인생의 한순간이네요. 저는 아들 부부가 제가 살았던 것과 같은 반지하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나 봅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마음이 아프시죠? 이제는 그저 남일처럼 느껴져요. 업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제가 겪은 고통을 이제는 그들이 알게 되겠죠. 그들이 저를 내쫓았던 그때처럼 이제는 그들이 같은 처지가 되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인지 그들은 제가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겪게 된 것이죠. 모든 법적 다툼이 끝나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바탕으로 요양원을 세워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을 돕고 싶었죠. 어르신 부지는 마음에 드시나요? 여기 전망이 참 좋네요. 산책로도 있고 공기도 좋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설계도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건축가와 함께 요양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반지하에서 지내며 느꼈던 불편함을 모두 개선하고 싶었죠. 창문은 최대한 크게 내주세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게 중요하죠. 어르신들 산책하실 정원도 넓게 만들어주세요. 휠체어도 다니기 편하게요. 모든 방에 비상벨도 설치하고요. 요양원 이름을 정하는 일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찾자는 의미를 담고 싶었죠. 이름을 새희망 요양원은 어떠세요? 좋네요. 의미가 참 좋아요. 어르신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게요. 개원은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이제는 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었죠. 직원 교육은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환자분들 한 분 한 분 가족처럼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대가 크시겠어요. 공사가 시작되고 하나둘 건물의 형태가 갖춰져 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는 저희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들과 며느리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저를 찾아왔죠. 엄마,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얼굴 많이 헬쓱해졌구나. 어머님, 저희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용서해달란 말이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교도소 생활로 많이 변해 있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시간이 필요해. 엄마 마음 이해해요. 어머님, 저희가 증명해 보일게요. 천천히 지켜보면서 결정할게. 저희 이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아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며느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작은 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며느리는 요양보호사 공부한다며? 네. 어머님처럼 노인분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들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했죠. 아직은 서두르지 말자. 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요.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들의 진정성을 지켜보면서 저는 용서할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요양원 개원식 날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요양보호사가 된 며느리와 작은 회사에 취직한 아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죠. 엄마, 정말 멋진 곳을 만드셨네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어머님,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구나.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님. 개원식을 마치고 저는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했죠. 엄마,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죠.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시간이 약이란다. 저희를 다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며느리는 요양원 봉사활동을 자청했고 아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자비를 도왔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해 주세요. 그래, 너의 진심이 통했나 보구나. 이제는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완성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법적 싸움을 했냐고. 차라리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었을 겁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정직과 신뢰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거액의 돈도 한번 무너진 신뢰를 쉽게 회복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요. 인생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최악의 순간이 결국에는 저와 제 아들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